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교육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학개론을 책임지는 지아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시험 다 잘 보셨죠? 물론 그 시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년을 염두에 두고 올해 한번 시험을 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마음에 두고 제가 강의는 준비해 왔는데요. 1년 동안 열심히 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더 힘을 내서 내년까지 다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동형 모의고사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올해 처음으로 이제 출간을 해서 여기서 많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를 바랬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랬는데 제가 중간중간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 사서 풀어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거의 이번에 시험에 나온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를 빼고는 우리 문제에서 다 다뤘던 문제들이어서 그래도 참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물론 이제 문제가 똑같이 나온 문제도 있었지만 그 해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실 때는 제가 써드리는 해설 내용까지 그리고 강의 시간에 해드리는 내용까지 같이 숙지를 하시면 되게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험이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번 문제 보실 건데요. 한국교육사에서 나왔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교육기관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내용 보시면 성종 11년에 설립이 됐고요. 6학으로 구성이 됐고 교과목으로 효경, 논어 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성종 1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때가 고려시대인 거잖아요. 고려시대 6학이었고 효경, 논어가 필수 과목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국자감을 쉽게 선택해 주셨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살펴보실 건데 국학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당은 고구려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교육기관이었고요. 유경공원 1886년 개화기 관립 신식교육기관으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키워드 노트로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교육기관들이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시기의 교육기관이고 그리고 관립교육기관인지 아니면 민간교육기관인지 이런 것들을 꼭 구분해서 가자고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교육철학에서 나온 문제고요. 진보주의 교육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보주의, 항존주의, 본질주의 교육 철학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계셔야 하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라고 하면 아동 중심 교육, 생활 중심 교육, 경험 중심 교육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밑에 보기를 보시면 교육은 현재의 생활 그 자체이다. 이거 맞는 내용. 아동의 흥미와 관련되어야 한다. 아동 중심 교육이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학교는 협동을 장려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 협동을 통해서 아동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4번 위대한 고전 읽기 교육을 강조한다. 이거는 이제 항존주의에서 강조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존주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번 문제 보시면 지식의 구조, 나선형 교육과정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브루너의 발견학습 이렇게 떠오르셔야 하는데 뭐 다른 학자들도 굉장히 교육학 개론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자면 파이나는 교육의 재개념화, 교육의 재개념주의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즈너 영교육과정, 교육적 감시관, 교육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브루너의 발견학습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보빗하면 우리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과학적 관리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던 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면 생활지도 관련해서 나온 문제인데 얘는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뭐
또 굉장히 많이 또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생활 지도를 받은 학생을 진학 혹은 졸업 후에도 계속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생활 지도 활동은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추수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제가 동형 모의고사 5회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4번 문제 보시면요. 생활지도 활동과 적용 사례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해서 제가 요걸 통해서 생활지도의 어떤 영역을 여러분들이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출제했던 문제인데 요게 학생 조사 활동, 학기 초에 학생에 관한 신체적, 지적 특성과 가정 환경 등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요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번에서 지금 정보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이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의 적성과 흥미 등을 고려해서 도와주거나 안내하는 우리가 활동을 정치 활동 또는 배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정치 활동인데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학생의 희망 및 능력에 맞추어 동아리를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배정하는 것 역시 정치 활동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 활동이 우리 문제에 나왔던 내용인데 생활 지도를 받은 학생의 추후 적응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었다. 이게 추수 활동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정보 활동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그래서 정보 활동에다 정보 제공 활동을 좀 연관해서 제공이란 단어를 좀 넣음으로써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문제 가시면 간의 수업 사태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이거는 제가 워낙 간의 수업 사태 뭐 이런 학습 결과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업 사태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바르게 연결한 것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를 보시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수업에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활동이 뭘까를 생각하면 간해를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주의 집중 획득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의 집중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파지 및 전이를 촉진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에가 C고 뒤에가 B니까 답은 3번이었죠.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를 보시면 나 같은 경우는 학습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이후 수행 유도 과정을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 6회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었던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간의 수업 사태의 단계를 옳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가 같은 경우는 부호화를 촉진하기 위해 문자가 같은 한 끼리 더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림이나 단서를 제공해 준다. 부호화를 촉진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학습 안내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의 획득하기는 앞 단계에 있었고 가가 학습 안내 제시하기 그리고 나를 보시면 그 학생이 다항식 덧셈의 각 단계를 밟아 놀이공원 입장료를 계산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행을 유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화시킨다라고 했으니까 파지 및 전략 점검하기.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보셨던 분들은 더욱 쉽게 문제를 푸셨을 것 같고 우리 간해와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학습 결과에 따라 학습의 조건도 달라져야 하고 학습 조건은 내적 학습 조건, 외적 학습 조건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분으로서 내적 학습 조건, 외적 학습 조건을 이제 수업 사태에서 9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표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그 인지 과정은 학생의 내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수 사태를 외적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응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우리 문제들은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 사태를 보시면 처음이 주의 집중 유발하는 사태에서 수업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선행 지식 자극, 선행 학습 상기, 자극 자료를 제시하는데 이 단계 다음에 학습 안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취 행동 유발, 연습을 시키고 피드백 제공, 성취 행동 평가, 파지와 전이 높이기 이렇게 모두 9가지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지라고 해서 이게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뭔가 붙들다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이란 새롭게 학습된 정보를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시키거나
적용할 수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습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최종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으로 넘어가면 교육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죠. 규준지향평가는 상대적인 서열을 중시하는 평가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서열을 보겠다는 평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보시면 준거지향평가가 학습자가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평가예요. 그리고 여기 학습자가 정해진 목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준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준거에 비추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서열과 관계없이 판단하는 평가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규준지향평가는 이게 또래 집단하고 집단을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평가에서는 상대적인 서열이 중요하죠. 상대적 서열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형성평가는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되고 수업 방법의 개선을 위한 평가 맞고요. 총합평가는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의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평가이다. 수업을 진행한 교사보다는 평가 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사회 문제였고요. 7번 문제인데 갈등론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을 바라본 학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물어보고 있고요. 요거 우리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뒤리캠, 보편적 사회와 집합의식. 그 이제 전수하는 보편적 사회와 그리고 특수사회와 직업교육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분이고 대표적인 구조기능론적 입장의 학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모두 갈등론적 관점은 맞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을주와 진티스는 경제적 재생산론, 다른 말로 상응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브루디의 문화적 재생산론, 문화자본, 아비투스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줄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을 주장했던 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에 교수 매체의 효과적인 선정과 활용을 위한 어슈얼 모형에서 R단계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에디 모형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에디 모형 나올 때마다 이제 어슈얼 모형도 같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슈얼 모형이 이렇게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하는데 일단 보시면 여기 안에서 끝에서 두 번째 단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를 보면 이게 이밸류에이션에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가는 아닐 거고 목표 진술 그럴 때 스테이트먼트, 스테이트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학습자 분석은 여기 분석하다. 그래서 요거 갖고도 여러분들이 4번을 고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 출제가 됐으니까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애널라이즈라고 해서 A가 이제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 출발점 능력, 학습 양식을 분석해서 수업의 수준을 결정하는 단계, 학습자 분석 단계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라고 해서 목표를 진술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셀렉트, 테크놀로지 및 자료를 선택하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나서 U는 유틸라이즈라고 해서 자료를 활용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R이 우리 문제에 나왔던 건데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는, 요구하는 단계다. 그래서 require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그리고 마지막에 evaluate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평가와 수정. 이렇게 해서 어슈얼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진술의 ABCD라고 해서 이렇게 어디언스, 그 다음에 행동, 그리고 조건, 정도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목표 진술의 ABCD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디 모형이 큰 틀을 따르고 있으면서 딕과 캐리의 모형이 일반적인 수업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어슈얼 모형은 테크놀로지 그 활용 수업에 보다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그 동형 모의고사 3회 14번에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께 좀 출제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하이니 등의 어슈얼 모형에 따른 교수 매체 선정 및 활용 절차다라고 해서 기억과 디귿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기억, 디귿을 놓고 봤을 때 기억이
학습자 분석이 가장 먼저였죠. 왜냐하면 A였으니까 분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니은이 목표 진술, 그리고 참여 유도.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셨던 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역시 교육사회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그 모의고사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시험에서 해석적 접근을 물어본 시험은 거의 없었었고, 그리고 예전 그 지방직 문제에서 예전에 진짜 막 20년 전에 그 초창기 때 한두 번 나왔던 문제여서 제가 이 문제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동영 모의고사에 실렸고 다행히 이번에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교육사회학 연구에서 해석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 푸셨다고 하더라도 이 넷 중에 다른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긴 했는데, 해석적 접근은 질적 연구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육의 내적 과정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강조하고요. 그동안 기능론과 갈등론적 접근이 굉장히 거시적이면서 구조 결정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연역적 접근이면서 그런 사고를 강조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참여 관찰, 질적 연구 방법, 교육의 내적 과정, 상호 과정, 미시적 분석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귀납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연역적이라고 하는 건 주제를 제일 앞에 두는 거, 귀납적 방식은 이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어떤 미시적인 분석을 한 끝에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귀납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 어떤 그 베이스로 교육학적 베이스로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푸셨으면 됐을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동영모의고사 8회에도 똑같이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었고요. 내용을 보시면 교육사회학 연구에서 해석학적 접근이 지니는 특징으로만 묶인 것은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미시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는 거 맞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장면을 중요시한다. 방법론의 측면에서 질적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니은을 빼고는 다 답이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어요. 3번이었고,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과는 해석학적 접근은 거리가 있고 오히려 이제 주관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초중등 교육법상 교직원의 임무로서 옳지 않은 거. 제가 이거 문제 거의 비슷하게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푸셨어도 잘 푸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용을 보시면 답이 3번이잖아요. 행정직원이 학생을 교육하진 않는데 여기다가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게 만들었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요거 뒤에 보시면 제가 동영모의고사 1회 20번에 이 문제를 실어놨는데, 내용을 보시면 교직원에 관한 현행 법률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라고 해서 똑같은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 행정직원 등 직원은 예전에는 교장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현행 법률 조항에서는 여기도 역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맞죠.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는 거지 학생을 교육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교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애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던 문제를 기억하셨다면 더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직원의 임무 보시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1번 문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죠.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실험 실습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면접에서는 평가자가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 맞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이제 받았던 수행평가를 염두에 두시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기시험이라고 할 때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 능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잘 통제된 상황에서 실시한다.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실기시험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11번에 4번이었던 문제였고요. 12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12번 문제에서 그 지능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능 검사도 비내의 지능 검사만 얘기를 드렸지 뭐 웩슬러나 카우프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서 사실 이 한 문제는 제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요 2번, 3번 안에서 5대 5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맞거나 틀리거나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웩슬러 지능 검사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청소년과 유아 아동, 청소년을 두신 부모라면 한 번쯤은 다 받아본 검사가 웩슬러 지능 검사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위센터처럼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교육학적인 소재를 문제에 등장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근데 이 문제 한 문제 정도 틀려도 95점만 맞으실 수 있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문제를 너무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안 되는 문제 한 문제는 버리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을 보시면 일단 가드너 요거 제가 좀 고쳤는데 알프레드 비네 세계 최초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개발했어요. 비네 검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능검사를 개발한 사람이 알프레드 비네고요. 가드너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중지능 이론을 제안한 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웩슬러 지능검사는 얘가 특징이 뭐냐면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으로 구성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작들을 가지고도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특징. 그리고 4번 보시면 스탠포드 비네 검사에서 IQ를 측정할 때 우리가 정신 연령을 생활 연령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지 생활 연령을 정신 연령으로 나누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10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1번하고 4번을 골라내기는 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번하고 3번이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 우리가 KABC라고 하는데 비언어적 척도를 포함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2번인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KABC는 카우프만의 측정 뭐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비언어적 척도라고 해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형 맞추기, 순서 배열, 시각적 추론 과제 등을 통해서 아동의 지능을 측정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아동,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 외국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 등에게도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웩슬러 지능 검사도 동작성 지능으로 검사가 구성되는데 그러면 지금 카우프만의 그 비언어적 척도와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왔어요. 보시면 웩슬러 검사와 KABC 검사와의 차이는 그 이제 내용을 좀 분리해서 보자면 비언어적 검사 비중이 일부 하위 검사만 비언어적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성 검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동작성 검사가 들어가는 거죠. 이에 반해서 KABC는 뭐냐면 비언어적 검사로만 전체 프로파일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기본 모델은 전통적 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비내의 지능 검사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면 KABC는 우리 이제 CHC 계층 이론 이런 것도 했었는데 인지 정보 처리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문화적 편향 감소 의도가 덜 명확한데 반해서 KABC는 이거를 위해서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한 평가를 의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전체 검사가 웩슬러 검사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KABC는 이것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웩슬러 검사도 비언어적 척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 검사에서는 언어적 요소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KABC는 설계 자체가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검사를 가능하게 하자는 목표로 출발했기 때문에 비언어적 척도가 검사 전반에 더 중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검사 구조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 넘어가자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강화 계획, 요거 많이 했던 문제잖아요. 그리고 문제도 되게 쉽게 나왔어요. 일정한 시간 간격이 경과한 후에 제공이 된다 하니까 당연히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형 모의고사 10회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강화 계획의 유형을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티커 10장을 모으면 환경학 메달을 수여하기로 하고 교실 바닥에 쓰레기를 줍거나 거울을 닦는 등 환경 미화를 위한 바람직한 행동을 한 번 할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 주는 이런 형태는 비율이 고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던 문제였고요. 제가 이렇게 부분 강화 계획의 종류와 예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라는 건 강화가 제시되는 시기를 학생들이 예측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은 학생들이 강화물을 얻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수행 횟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강화물을 제시하는 거죠. 독서 권장 프로그램에서 강화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몇 권을 읽고 강화를 받을지 모르게 한다면 걔는 이제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리더십 이론을 물어보고 있는데 바스가 발전시켰고요. 여기 핵심적인 요소로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와 지적인 자극, 개별화된 배려를 제시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번역적 리더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출제도 많이 됐었고 우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형 모의고사 9회에 보면 번역적 지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답이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 시험하고 비슷하게 이제 보기가 제시됐는데 3번 같은 경우는 봉사와 그 대가인 보상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구성원을 보다 많이 동기화시킨다. 요건 앞에 보기에도 나왔던 교환적 지도성, 거래적 지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요 4개의 I라고 해서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유발, 동기 유발,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전 동형 모의고사 12회 문제에서도 보면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문화적 지도성, 가치와 의미 추구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구성원을 조직의 주인으로 만들고 조직의 제도적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앞에 보기, 우리 시험 보기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혁적 지도성, 구성원의 개인적 성장에 관심을 보이고 비전을 공유하고 지적 자극을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이 틀린 내용인데 요거는 슈퍼 리더십, 셀프 리더십, 초우량 리더십 요것도 되게 중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도자의 특성이나 능력보다 구성원 스스로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슈퍼 리더십, 초우량 리더십에 해당되는 거고요. 카리스마적 지도성은 지도자의 비범한 능력과 개인적 매력 등을 통해 구성원의 헌신적 복종과 충성을 이끌어내는 걸 카리스마적 지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잘못된 내용으로 분산적 지도성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국가직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도성에 대한 중앙 집권적 사고를 부정하는 리더 지도성 개념이고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주도성을 실행하면서 학교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 조직이 크고 업무가 복잡하므로 조직 내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의도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분산적 지도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지도성 개념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번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장학의 유형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약식 장학이 문제에 나왔어요. 보시면 단위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수행되기 때문에 일상 장학이라고도 부르고요. 교장이나 교감이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학급 순시나 수업 참관을 통해서 교사의 수업 및 학급 경영 활동을 관찰하고 교사에게 지도 조언을 제공하는 활동. 이걸 우리가 이제 약식 장학이라고 하고요. 제가 모의고사 13회 20번 문제에서 장학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를 냈는데 그때는 이 문제였어요. 교직 경력이 6개월이고 수업 기술의 개선. 수업 기술의 개선에 필요한 도움을 전문가로부터 받고자 하는 교사에게 가장 적합한 장학 유형은 이라고 해서 수업 장학, 임상 장학, 마이크로 티칭이 같은 종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1번이었고 제가 이제 해설서에 이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동료 장학 설명하고 동료 장학의 키워드는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장학 그리고 이제 교사라는 어떤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기 장학은 스스로 이제 뭐 대학원을 간다거나 스스로 뭔가 이제 교수 기술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장학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역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4번에 약식 장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제 앞에 문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6번 가시면 평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의 기본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느냐 뭔가 이제 그 어떤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 베이스를 좀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그 왜 우리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계획적인 학습, 우발적인 학습을 모두 포함하는 영역이고 모든 기관과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거고 수직적으로 통합한 거다. 뭐 비형식 교육, 형식 교육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평생교육 개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기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을 강조한다고 해서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는 것을 뭐 방해하고 인정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은 아니고 더더군다나 여기는 문제가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평생교육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보기를 1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번 보시면 평생 교육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 앞에 세 가지는 다 했었어요.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했고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선 안 되죠.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 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는 내용인데 4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해서 자격이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만 경과하면 다시 평생교육사가 될 수 있다. 이거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3년이 경과해야 다시 평생교육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도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라거나 4번 보기를 주의 깊게 안 보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틀리신 분들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부분을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 충분히 푸셨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면 5.3일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된 1995년 이후 이루어진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5.3일 교육개혁을 다루긴 했었지만 이렇게 문제로 다루진 않았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건 1974년도였거든요. 그래서 1995년도랑은 완전 동떨어진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모르고 계셨다면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는데 하나하나 보자면 교원 정년 단축은 1998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을 하고요. 교원 노조 합법화는 1999년 교원 노조가 합법화가 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번은 197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4번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 시행하는 거는 요거는 교육사회의 그 형평성 관련해서 결과적 평등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교육 소외 계층이 많은 지역에 집중 투자해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번. 그 서양 교육서인데 제가 교육 철학에 포함을 시켰어요. 플라톤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 이데아의 세계, 현실의 세계, 요거를 이제 이원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데아는 이상적이고 이게 영원 불변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죠. 영원 불변하고 완전한 진리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귀족주의 엘리트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 얘는 맞는 내용. 통치자 계급에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혜, 지성의 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4번은 뭐가 틀렸냐면 세 개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통치자, 철인, 지혜라는 덕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은혜의 영혼을 타고난 수호자, 전사, 용기. 그 다음에 동해의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생산자로서 절제를 강조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간의 계급을 세 개로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귀족주의적이면서 엘리트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철인왕 사상이라든가 뭐 국가론, 이상사회를 그리고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그 역할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에서 엘리트주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그 스승이었으나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이긴 한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심지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미천한 노예조차도 자율적인 사고와 부단한 반성을 통한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점에서 서로 반대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계론적 지식 유형론을 가지고 있고 이 세계를 참된 모습과는 거리가 먼 허상의 세계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 현상계, 이데아의 세계 이렇게 나눠서 보기 때문에 세계가 이원적으로 구성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동굴에 갇힌 인간 유형이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플라톤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상 교육지원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이 교육지원청도 우리 시험에는 처음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맞고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2대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가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 할 때 이런 식으로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3번 보시면 교육지원청은 지방의 교육학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특별시, 광역시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서울특별시 안에도 보시면 강남교육지원청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특별시거나 뭐 부산, 뭐 인천 광역시라고 할 때 그 하위 지원청들이 다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3번을 고르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번처럼 시도의 교육학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라는 법조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시도의 교육이라고 할 때 이 시도가 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3번이 그렇게 보면 특별시, 광역시, 도 등 모든 시도 교육청 산하에 설치할 수 있고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등에도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교육지원청, 부산의 동래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안에 뭐 서부교육지원청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글자로 표현했을 때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시도의 교육학위에 관한 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때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좀 정리를 상식적으로 좀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시도라고 하는 4번 표현이 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특별시, 뭐 광역시 등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예상 점수는 뭐 90점 전후로 생각은 하는데 뭐 잘 보신 분들은 당연히 뭐 다 100점 맞으셨을 거라고도 생각은 하는데 이 두세 문제 정도가 좀 까다로웠고 나머지 문제들의 수준은 오히려 작년이나 국가직이나 재작년보다 더 쉽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세 문제가 좀 여러분들의 당락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지방직 교육학개론 출제 문항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자면 2024년도랑 제가 좀 비교를 해놨는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좀 다른 점이라면 2024년도에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에서 한 문제, 교육과정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에서 두 문제, 교육과정에서 한 문제 이렇게 요게 좀 다른 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보시면 매년 나오듯이 철학교육사에서 세 문제 정도, 심리평가 5문제, 행정에서 5문제, 교육사회 2문제, 평생교육에서 2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0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 이론 및 검사 이 부분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 문제, 요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뭐 531 교육개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평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이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교직원의 임무나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도 또는 이제 저랑 수업을 해보신 분들이었으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 해석적 접근은 나온 적은 없지만 우리 모의고사에서 또 다뤘던 내용이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뭐 뒤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문항들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시험이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은 내년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합격하실 수 있게 시험 잘 보신 분들께는 이제 시험 열심히 보신 분들, 올해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신 분들께는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신 분들께는 제가 이제 조만간 테마별 기출 포개기 문제라던가 아니면 요약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새로운 교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